그래, 오늘 내 그 쓸모없는 아내의 차를 팔아버리고 걔는 그냥 우리 집 식모로 만들자. 남편과 그의 내연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시간은 정확히 정오 12시였다. 구매자가 도착하고 남편 박지훈이 의기양양하게 서류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 내용물을 본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디에 계신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방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은 을의 따스함을 가져다 주어야 했다. 하지만 김서연에게 오늘 아침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혹한과도 같았다. 벽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갓 내린 따뜻한 드립 커피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구운 카스테라가 담긴 쟁반이 들려 있었다. 달콤한 계란빵 냄새와 쌉쌀한 커피 향이 공기 중에 뒤섞였다. 평소라면 남편 지훈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미소를 짓게 만들던 그 향기. 그러나 서연은 거실 문에서 2m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췄다. 깜짝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던 그녀의 의도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으로 바뀌었다. 쟁반을 떨어뜨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방과 방을 나누는 얇은 벽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들 때문이었다. 그 웃음소리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환희와 모욕, 그리고 승리감에 가득 찬 웃음이었다. 그래, 우리 계획은 완벽해, 지훈 씨. 그건 한유라의 목소리였다. 그녀가 임대한 오피스텔이 누수로 수리 중이라며 사흘째 그들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여자. 지훈이 도움이 필요한 직장. 동료라고 소개했던 여자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말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정말 서연이가 의심하지 않을까? 커피를 후루룩 마시는 소리와 함께 지훈의 깊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 커피는 누가 타준 것인지 서연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막 남편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려던 참이었는데. 아이고, 내 아들. 걱정도 팔자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다. 내 마누라는 뼛속까지 멍청하잖아. 쟤를 좀 봐. 결혼한 지 3년인데 할 줄 아는 거라곤 고개 숙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뿐이야. 중요한 서류 같은 건 하나도 모른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고는 다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웃음은 서연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걘 내가 자기한테 푹 빠진 줄 알아요. 사실은 걔 아버지 유산을 완전히 상속받을 때까지 집안일 해줄 공짜 하녀가 필요했을 뿐인데 바로 그거야. 유라가 신나게 말했다. 그러니 오늘 내 마누라의 그 쓸데없는 차를 팔아버리자. 그 벤츠 GLE도 꽤 값이 나갈 거야, 지훈 씨. 그 돈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다운페이먼트로 쓰면 되잖아. 그리고 김서연은 그냥 이 집 식모로 만들자고. 어차피 쟤는 안주인보다는 하녀가 더 잘 어울리니까. 나도 찬성이야. 최 여사가 활기차게 말했다. 오늘 정오에 구매자가 온다고 했지? 차 팔고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모든 게 순조로울 거야. 그 다음엔 이 집 명의를 이전하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거지. 만약 거절하면 걔가 더는 못 견딜 때까지 내가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 서연은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든 쟁반이 심하게 흔들렸다. 식모로 만들자.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래서 그녀의 모든 친절이 어리석음으로 그녀의 인내가 나약함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 벤츠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주신 것이었다. 이 집 또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사주신 것이었다. 서연을 위한 보금자리로 마련해주신 이 집에 지훈은 옷가방 하나와 씁쓸하게 변해버린 달콤한 약속들만 가지고 들어왔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며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억눌렀다. 안 돼. 지금 울면 안 된다. 만약 울면서 소란을 피우며 들어가면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경계심을 갖게 되겠지. 서연은 교활한 사람들과의 싸움은 감정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치밀한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소리 없이 조용히 부엌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대리석 식탁 위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주방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화장기 하나 없던 얼굴. 남편과 시어머니를 섬기며 늘 미소를 띠고 있던 얼굴. 좋아. 서연은 자신의 그림자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차갑게.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의 눈빛이 아니었다. 연극을 하고 싶다고? 좋아, 연극하자. 하지만 이제 감독은 너희가 아니야. 지금부터 감독은 바로 나야. 5분이 지났다. 서연은 다시 예전의 표정으로 돌아왔다. 약간은 생기없고 약간은 고개를 숙인 바로 조금 전 그들이 이야기하던 멍청한 아내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다시 쟁반을 들고 거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일부러 발소리를 크게 내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훈 씨. 어머님. 서연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거실의 풍경은 눈을 뜨고 보기에는 역겨운 광경이었다. 지훈은 메인 소파에 앉아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유라가 거의 몸이 닿을 정도로 바싹 붙어 앉아 서연이 만든 쿠키통을 들고 있었다. 최 여사는 흔들의자에 앉아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벌레 보듯 훑어보고 있었다. 즉시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재빨리 다리를 내렸다. 약간 긴장한 듯했다. 유라도 조금 옆으로 비켜 앉았다. 어이, 김서연. 왜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내 남편이 아까부터 배고파했는데. 최 여사가 거짓 분노로 침묵을 깨며 소리쳤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까 카스가 떨어져서 교체하느라고요. 서연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커피와 카스테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넌 정말 느려 터진 마누라야. 유라 씨가 여기 있어서 같이 이야기나 하지 않았으면 너 밥하는 거 기다리다 지루해. 죽을 뻔했네. 지훈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카스테라를 집어들며 쏘아붙였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안해요, 지훈 씨. 아, 맞다. 유라 씨도 커피 드실래요? 다시 타드릴게요. 유라가 살짝 웃었다. 억지로 달콤하게 꾸민 웃음이었다. 아니에요, 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아까 차 마셨어요. 그리고 이런 원두커피는 잘 안 마셔요. 전 보통 커피숍에서 마시거든요. 은근한 모욕이었다. 서연은 그것을 마음속에 기록했다. 그녀가 이런 커피라고 부른 그것은 한 봉지에 수만 원을 호가하는 프리미엄 아라비카 원두였다. 하지만 물론 믹스커피에 익숙한 유라의 입맛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터였다. 서연아. 지훈이 불렀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돈을 요구할 때 흔히 사용하던 권위적인 톤으로 바뀌었다. 오늘 정호의 집에만 있어. 알았지? 네, 지훈 씨. 왜요? 전 원래 집 밖에 잘 안 나가잖아요. 서연이 최 여사에게 물을 따라주며 대답했다. 잘 됐네. 오늘 정호의 친구가 한 명 올 거야. 우리 벤츠 상태를 좀 보고 싶어 해. 자동차 등록 기간이 거의 다 돼가서 그 친구가 차량 등록 사업소에서 일해서 절차를 빨리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거든. 서류 좀 준비해놔. 자동차 등록증이랑 원부 말이야. 자동차 세금을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바로 지난달에 온라인 앱을 이용해 자동차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서연은 완벽하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래요, 지훈 씨? 대단하네요. 차량 등록 사업소에 아는 분도 있고. 알았어요. 준비해 둘게요. 옷장 위 서랍에 있어요. 지훈의 눈이 빛났다. 그는 최 여사 유라와 눈빛을 교환했다. 승리의 신호였다. 그들은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다고 생각했다. 그래, 이제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뒤에 빨랫감이 산더미야. 설마 내가 다 하길 바라는 건 아니겠지? 유라가 마치 자기가 안주인인 양 말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최 여사가 파리를 쫓듯 손을 휘저으며 서연을 내쫓았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뒤뜰로 갈게요. 서연이 순종적으로 말했다. 그녀는 몸을 돌렸다.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는 순간 그녀의 순진한 미소는 즉시 사라졌다. 그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래, 지금 실컷 웃어도. 서연은 속으로 말했다. 이 집에서 먹는 너희의 마지막 카스테라 맛을 음미해도 오늘 정오에는 너희 자신의 업보를 먹게 될 테니까. 서연은 빨래터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뒤뜰차고 근처의 창고로 들어갔다. 지훈은 먼지가 많고 재채기가 난다며 창고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지훈은 깔끔을 떠는 더러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남자였다.
그 약점이 이제 서연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했다. 창고 구석, 고장난 믹서와 선풍기가 담긴 상자들 뒤에 벽에 매립된 작은 금고가 있었다. 그것은 서연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었다. 비밀번호는 서연만이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다이얼을 돌렸다. 딸깍,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탐욕의 대상이 된 모든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호화로운 2층짜리 강남 단독주택의 등기부등본, 벤츠 GLE의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몇 개의 정기예금 통장. 모든 것이 김서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성공했지만 신중한 건설업자였다. 그는 하나뿐인 딸을 지훈과 결혼시키기 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말이 너무 번지르르했다. 너무 아첨을 잘했지만 그의 눈은 항상 아버지의 롤렉스 시계나 차고의 차들을 향해 있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그들의 재산을 분리하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고집했다. 지훈은 당시 서연의 재산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그녀를 설득해 재산 명의를 이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기에 서명했다. 지훈은 큰 실수를 한 것이었다. 서연은 원본 자동차 등록증을 꺼내 들고 노려보았다. 이 차 때문에 나를 식모로 만들고 싶다고? 그녀가 씁쓸하게 속삭였다. 서연은 서류를 보관하던 것과 똑같이 생긴 커다란 갈색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비워두지 않았다. 대신 쓸모없는 종이들로 채웠다. 갈비찜 레시피 복사본, 지난주 이마트 전단지, 전기요금 고지서 등. 그녀는 그것을 원본 서류와 똑같은 두께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쓰레기 더미 맨 위에 서연은 A사 용지 한 장을 끼워 넣었다. 그녀는 빨간색 마커를 들고 큰 글씨로 썼다. 새 하녀를 위한 메뉴. 그녀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가짜 봉투를 옷 속에 숨겼다. 한편 원본 서류들은 낡아 보이지만 튼튼한 그녀의 낡은 핸드백에 넣었다. 서연은 지훈이 자기 앞에서 봉투 안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훈은 너무 거만했다. 그는 봉투를 받아서 구매자인 친구 앞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자랑스럽게 열어볼 것이다. 그것이 지훈의 성격이었다. 먼저 뽐내고 생각은 나중에. 그리고 그것이 서연이 기다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 준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서연에게는 그들을 한 번에 응징할 법적 무기가 필요했다. 그녀는 액정에 금이 간 휴대폰을 꺼냈다. 지훈이 돈을 아낀다며 친구에게서 중고로 사준 휴대폰이었다. 정작 지훈 자신은 서연의 신용카드로 산 최신 아이폰을 쓰고 있었다. 서연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철물점이라고 저장해둔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2번 울리고 깊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응답했다. 여보세요, 김서연 씨. 아침부터 웬일이시오? 김 변호사인데 무슨 도와줄 일이라도 있어? 김 변호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뢰받는 변호사이자 이제는 가족처럼 여기는 먼 친척 아저씨였다. 김 변호사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오늘 정오 12시에 시간 좀 있으세요? 저희 집으로 와주셔야겠어요. 가능하시면 사무실에서 경호원 2명도 데리고 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즉시 진지해졌다. 변호사로서의 그의 본능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요, 서연 씨? 지훈이가 또 무슨 짓을 저질렀어? 단순한 짓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지훈이랑 시어머니, 그리고 그 내연녀가 오늘 정호의 아빠가 남겨주신 벤츠를 팔 계획이에요. 제가 모를 줄 알고요. 그리고 집 명의를 이전한 뒤에는 저를 쫓아내거나 식모로 만들 계획이에요. 괘씸한 놈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혜도 모르는 인간들. 자네 아버지가 길바닥에서 주워다 거둬줬더니 사업 자금까지 대줬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제는 자기를 먹여준 사람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는군. 그래서 변호사님이 필요해요. 원본 서류들은 제가 다 숨겨놨어요. 오늘 정오에 지훈이가 거실에서 구매자와 거래를 할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정확히 그 시간에 와주셨으면 해요. 현장에서 그들을 잡는 거죠. 알겠소. 자네 계획을 이해했소. 김 변호사가 말했다. 분노했지만 통제된 목소리였다. 서연 씨,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자산 동결 서류와 내용 증명을 준비하겠소. 아, 맞다. 공동명의 계좌는 어떻게 됐소? 그건 지금 하려고요, 변호사님.
모바일 뱅킹으로 전부 제 개인 계좌로 이체할 거예요. 그동안 생활비 예산을 줄여가며 참아왔지만 그들이 모든 걸 탕진하게 둘 수는 없어요. 즉시 하시오. ATM에서 잔액을 확인했을 때 의심하지 않도록 아주 적은 금액만 남겨두고 하지만 정기예금은 전부 해지해서 옮기시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노크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오세요. 대문은 잠그지 않고 살짝 열어두겠습니다. 알겠소. 4시간만 더 참으시오.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사해 줍시다.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즉시 휴대폰의 뱅킹 앱을 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김서연 개인 계좌로 이체. 금액 5억 원. 막 만기가 된 정기예금 전액이었다. 거래 성공. 이제 최 여사가 ATM 카드를 가지고 있는 지훈의 주거래 계좌에는 푼돈만 남아있었다. 약 30만 원 정도. 기름값은 되겠지만 지방으로 도망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서연은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먹잇감이 함정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이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녀는 창고에서 나왔다. 다시 멍청하고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전 11시. 햇살은 이미 높이 솟아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거실 바닥을 대걸레로 닦는 척하며 분주한 서연의 마음만큼이나 뜨거웠다. 그동안 지훈과 유라는 소파에서 넷플릭스를 보느라 바빴다. 서연이 테이블 밑을 닦을 때 지훈의 발이 거의 그녀의 머리에 닿을 뻔했다. 닦을 때 조심 좀 해. 카펫 젖잖아. 지훈이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소리쳤다. 네, 지훈씨. 죄송해요. 서연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갑자기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활짝 웃었다. 그는 식탁에서 과일을 먹고 있던 유라와 최 여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거의 다 왔대. 지훈이 유라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서연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소리였다. 지훈이 헛기침을 했다. 목소리 톤을 달콤하게 바꿨다. 내 사랑 서연아. 아픈 허리를 펴던 서연이 이마에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네, 지훈씨. 아침에 내가 부탁했던 서류들 어디 있어? 내 친구가 곧 도착할 거야. 기다리게 하면 실례잖아. 바쁜 사람이거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맞다. 지훈씨. 잠시만요. 방에서 가져올게요. 서연은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 아침에 준비해둔 쓰레기로 가득 찬 갈색 서류 봉투를 옷장에서 꺼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지금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만약 지훈이 지금 봉투를 열어본다면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소동이 시작될 것이다. 서연은 마치 놓치고 싶지 않은 매우 소중한 물건인 양 봉투를 가슴에 꼭 껴안고 방에서 나왔다. 지훈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연기는 중요했다. 여기 있어요, 지훈씨. 서연은 일부러 손을 떨며 봉투를 건넸다. 근데 정말 자동차 등록 때문에 필요한 거 맞죠, 지훈씨? 돌아가신 아빠가 가장 아끼시던 차라서요. 지훈이 서연의 손에서 거칠게 봉투를 낚아챘다. 그래, 말 맞네. 내 남편. 못 믿어? 내가 이 집 가장이야. 우리 재산에 뭐가 좋은지 내가 알아서 해. 우리 재산. 서연은 속으로 비웃었다. 언제부터 우리가 되었나? 두툼한 봉투가 손을 옮기는 것을 본 최 여사는 금리가 보일 정도로 활짝 웃었다. 그래, 그래야지, 서연아. 아내라면 마땅히 따라야지. 남편이 너희 재산을 불리고 싶어 하면 지지해야지. 의심하지 말고. 네, 어머님. 서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지훈이 봉투의 무게를 가늠했다. 두께를 느꼈다. 두툼하네. 이거 원본 등록증이랑 원부 맞아? 혹시 사본 가져온 거 아니야? 서연은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순진한 표정을 지었다. 원본이에요, 지훈씨. 당신이 비밀번호 모르는 금고에서 꺼내. 아니, 옷장에서 꺼냈어요. 서연은 말실수한 척했다. 지훈이 경멸적으로 웃었다. 하, 그 낡은 금고 말이야? 언젠가 그것도 열게 될 거야. 됐어, 이제 부엌으로 가. 음식 좀 많이 해. 이야기 끝나고 축하 파티 할 거니까 내 친구도 여기서 저녁 먹고 갈 거야. 뭐 해드릴까요, 지훈씨? 아무거나. 맛있는 걸로.
갈비찜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 맨날 두부김치만 하지 말고 지겹잖아. 마치 자기가 안주인인 양 유라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유라씨. 서연이 대답했다. 서연이 부엌으로 등을 돌리자 지훈이 유라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쉽지? 그냥 주잖아. 진짜 멍청해. 당신 최고야, 자기. 빨리 돈 만지고 싶어 미치겠어. 유라가 교태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서연은 천천히 부엌 문을 닫았다. 문의 등을 기댔다. 벽시계를 바라봤다. 오전 11시 30분. 30분 후면 김 변호사가 도착한다. 차구매자도 그리고 지훈의 파멸도 오고 있었다. 서연은 지시받은 대로 갈비찜이나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다. 대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꺼냈다. 부엌 의자에 편안히 앉아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의 성공 축하 파티를 위해 요리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일어날 일은 서연의 인생에서 가장 멋진 쇼였고 그녀의 VVIP 티켓은 무료였다. 정확히 12시 크고 무례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렸다. 길고 반복적인 소리. 소유자의 참을성 없는 성격을 암시했다. 아까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창밖을 내다보던 지훈이 갑자기 기쁨에 겨워 벌떡 일어났다. 그의 긴장된 얼굴이 갑자기 환해졌다. 왔다. 강 사장. 왔어. 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유라와 최 여사를 돌아보았다. 좋은 표정 지어. 큰돈이 걸린 일이야. 유라가 금발 머리를 매만졌다. 벽 거울을 재빨리 쳐다봤다. 그러고는 교태를 부리며 지훈의 팔에 매달렸다. 알았어, 자기. 돈 받으면 바로 휴가 티켓 예약하자. 응? 당연하지. 서연아, 지훈이 부엌 쪽으로 소리쳤다. 서연이 서둘러 나왔다. 그녀는 일부러 입고 있던 낡은 홈드레스를 그대로 입고 있었다. 이 역할을 위한 최고의 의상이었다. 네, 지훈씨. 대문 열어. 빨리. 중요한 손님이야. 지훈이 명령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고 약간 뛰어가듯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가 무거운 철문을 열자 짙게 선팅된 낡은 검은색 세단이 마당으로 들어섰다. 운전자가 내렸다. 강 사장. 배 때문에 폴로 셔츠 단추가 거의 터질 것 같은 뚱뚱한 남자였다.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나왔다. 두꺼운 가짜 금목걸이와 나무, 팔찌를 차고 있었다. 그의 모습은 전형적인 중고차 딜러였다. 와, 지훈아. 오랜만이다, 브라더. 강 사장이 시끄러운 하이파이브로 지훈에게 인사했다. 강 사장. 잘 지내지? 들어와. 들어와. 차부터 한번 봐. 지훈이 차고에 깔끔하게 주차된 흰색 벤츠 GLE를 가리켰다. 지훈의 명령으로 서연이 아침 일찍 세차를 해놓은 터라 차체는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강 사장이 길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는 차 주위를 돌며 보닛을 두드리고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하듯 가볍게 찼다. 그의 눈은 살찐 양을 본 늑대 같았다. 이야, 번쩍번쩍하네, 지훈아. 거의 안 썼나봐? 강 사장이 사이드미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거의 안 썼지. 마누라가 시장 갈 때나 가끔 썼는데 그것도 드물었어. 웬만하면 걸어다녀서 주행거리도 짧아. 이건 특급 매물이야. 지훈이 자랑했다. 그는 서연이 매주 금요일마다 고아원에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차를 자주 사용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훈은 모르는 일이었다. 오케이, 오케이. 좋네. 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차고문 근처에 서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서연을 쳐다봤다. 강 사장이 음탕하게 웃으며 지훈의 팔을 툭 쳤다. 제가 새로 들인 식모냐, 지훈아? 괜찮네. 아직 젊은데 피곤해 보이긴 하지만 말은 잘 듣게 생겼어. 그 말을 듣는 서연의 피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을 유지했다. 지훈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야, 무슨 소리야. 내 마누라야, 서연이. 강 사장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것처럼 더 크게 웃었다. 진심이야? 난 식모인 줄 알았네. 아이고, 미안. 얘랑은 너무 딴판이라. 강 사장이 지훈 옆에 거만하게 서 있는 유라를 쳐다봤다. 얘라면 그가 유라를 가리켰다. 내 안주인으로 어울리지, 지훈아. 근데 쟤는, 그래서 마누라 바꿀 자금 마련하려고 차 파는 거였구나?
유라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 희죽거렸다. 어머, 강 사장님도. 지훈 씨가 저한테 선택을 후회한다고 자주 털어놓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잡고 싶어 하죠. 그만들 해라. 이웃들. 듣겠다. 집안에서 부채질을 하며 나온 최 여사가 말을 잘랐다. 자, 강 사장,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밖은 너무 덥네. 서연아, 시원한 주스 좀 타와. 달게, 알았지? 어제 네가 끓인 국처럼 싱겁게 말고. 네, 어머님.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은 모두 거실로 들어갔다. 서연이 뒤따랐다. 그녀는 지훈이 강 사장을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앉히는 것을 보았다. 서연이 예전에 13번째 월급으로 샀던 소파였다. 강 사장은 다리를 꼬고 앉아 허락도 없이 담배에 불을 붙이고 테이블 위에 재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에 재를 털었다. 그래서 강 사장, 어제 전화로 이야기한 대로 오늘 현금 8천만 원 맞지? 지훈이 물었다. 그는 서연이 알기 전에 혹은 그녀의 가족이 의심하기 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했다. 강 사장이 연기를 내뿜자 에어컨이 켜진 거실이 뿌옇게 변했다. 아이고, 성급하긴. 서류부터 봐야지. 등록증, 원부, 인감증명서, 여분키. 다 있으면 돈은 바로 나가지. 가방에 가져왔어. 강 사장이 불룩해 보이는 가죽 가방을 툭툭 쳤다. 걱정 마. 전부 다 있어. 내가 준비해놨지. 지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그는 방금 밝은 빨간색 주스가 담긴 잔 5개를 쟁반에 들고 온 서연을 쳐다봤다. 거기 두고, 서연아, 넌 이제 나가. 마당을 쓸든가 뭐든 해. 남자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말고. 서연은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지훈의 이마에 맺힌 탐욕의 땀방울이 보였다. 그의 손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흥분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여기 서류. 지훈이 아까 서연에게서 받은 두툼한 갈색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는 강 사장 바로 앞 테이블 위에 놓였다. 서연은 천천히 방구석으로 물러났다. 빗자루를 들고 진열장 구석에 먼지를 터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지훈의 몰락의 순간이 지금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각기 다른 이유로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지훈, 유라, 최 여사는 수천만 원을 손에 쥘 기대감에 긴장했다. 강 사장은 싼 값에 차를 사서 더 비싸게 되팔 생각에 긴장했다. 그리고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긴장했다. 오케이, 한번 보자. 강 사장이 말했다. 그는 재떨이에 담배를 비벼 끄고는 갈색 봉투에 손을 뻗었다. 와, 두툼하네. 사용 설명서까지 다 들었나 본데. 완벽하지, 강 사장. 내 마누라가 보관했거든. 물건 보관하는 데는 기가 막히지. 머리는 좀 나빠도. 지훈이 대화에 양념을 치듯 다시 서연을 모욕했다. 유라는 주스를 마시며 살짝 웃었다. 강 사장은 천천히, 극적으로 봉투의 끈을 풀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들렸다. 지훈은 가슴을 폈다. 서류가 완벽하다는 칭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 사장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한 번에 꺼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나온 것은 흔히 보는 푸른색 자동차 등록증이 아니었다. 원부나 인감증명서도 아니었다. 강 사장이 처음 손에 든 종이는 빨간색 마커로 글씨가 쓰인 하얀 A 사용지였다. 강 사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것을 읽었다. 새 하녀를 위한 메뉴. 강 사장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쓰인 글을 읽었다. 그는 지훈을 쳐다봤다. 이게 무슨 뜻이야, 지훈아? 비밀 암호냐? 지훈의 얼굴이 의기양양함에서 순식간에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게 뭐야? 뭔가 잘못 가져왔나 본데. 밑에 걸 봐봐. 강 사장은 종이를 테이블에 돌려놓았다. 다음 종이를 집어들었다. 갈비찜 레시피. 그가 다시 읽었다. 그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지훈아, 너 차 팔 거야? 아니면 식당 열 거야? 이게 다 뭐야? 지훈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강 사장의 손에서 종이 뭉치를 낚아챘다. 그의 손이 떨리며 다음 종이들을 넘겼다. 흐릿한 신분증. 사본. 지난달 이마트 할인 전단지. 전기요금 고지서. 빈 양념 봉지. 찢어진 신문지. 자동차 등록증도 원부도 그 어떤 중요한 서류도 없었다. 침묵.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
벽시계 소리만 들렸다. 째깍, 째깍.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서서히 붉어졌다. 목에 핏대가 섰다. 그는 강 사장 앞에서, 유라 앞에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다. 이거 전부 쓰레기잖아.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극도의 분노로 갈라졌다. 그는 종이들을 공중으로 던져버렸고 거실 바닥에 흩뿌려졌다. 값비싼 카펫 위로 쓰레기 비가 내렸다. 유라는 입을 떡 벌렸다. 손에 든 주스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지훈 씨, 왜 쓰레기가 들어있어? 아까 확인했다며. 겉만 만졌어. 두꺼워서 맞는 줄 알았지. 지훈이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방구석으로 분노에 찬 시선을 돌렸다. 김서연. 그 고함은 창문이 깨질 정도로 컸다. 오스카상 감의 연기를 펼치던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녀는 마치 엄청나게 놀란 것처럼 입을 가렸다. 세상에, 지훈 씨, 왜 종이를 버려요? 그거 오늘 저녁에 해보려고 했던 레시피들인데. 강 사장이 실망한 듯 일어섰다. 지훈아, 나랑 장난하냐? 내가 먼 길을 왔어. 현금도 가져왔는데 너 지금 개그하는 거야? 나 바쁜 사람이야, 임마. 이런 장난에 어울려줄 시간 없어. 잠깐만, 강 사장. 맹세코, 잠깐만. 그냥 기술적인 문제야. 지훈이 강 사장의 팔을 잡고 살인적인 눈빛으로 서연을 돌아봤다. 그는 재빨리 아내에게 다가갔다. 너, 지훈이 말했다. 그는 서연의 코앞에 손가락을 겨눴다. 원본 등록증이랑 원부 어디 있어? 모르는 척하지 마. 서연은 등이 진열장에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빗자루 자루를 방패인 양 꽉 쥐었다. 지훈 씨, 왜 화를 내요? 서연의 목소리가 울먹이는 듯 떨렸다. 아까 서랍 위에서 서류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랍 위에 있던 걸 가져왔어요. 정말 그게 내용물이었어요, 지훈 씨. 레시피랑 장 볼 목록. 거짓말. 지훈이 소리쳤다. 그는 마치 뺨을 때릴 것처럼 손을 들었고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가짜. 반응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손님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손을 멈췄다. 내가 서류를 금고에 뒀어. 너 분명히 비밀번호 알지? 분명히 내용물을 바꿔치기 했지. 최 여사도 소동에 가세했다. 그녀의 늙은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다. 그녀는 재빨리 서연에게 다가갔다. 이 나쁜 년, 일부러 내 남편 망신 주려고 했지? 야, 잘 들어. 이 집, 이 차. 전부 내 남편 권리야. 넌 그냥 얹혀 사는 거고. 서류 어디? 있는지 말 안 하면 내가 내 뺨을 날려버릴 거야. 맹세코 어머님. 전 몰라요. 서연은 눈물 없이 울었다. 지훈 씨가 금고 비밀번호 안 알려줬어요. 남자들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전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돈이 날아가는 것을 본 유라가 상황을 더욱 부채질했다. 지훈 씨, 쟤 분명히 거짓말하는 거야. 얼굴 좀 봐. 너무 순진한 척하잖아. 분명히 어딘가에 숨겼을 거야. 방을 뒤지거나 창고로 끌고 가서 자백하게 해. 맞아. 지훈이 소리쳤다. 강 사장. 잠깐만. 내가 이 여자 입을 열게 할 테니까. 강 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5분. 주지. 서류 없으면 난 간다. 그리고 다시는 나랑 거래할 생각 마, 지훈아. 넌 프로가 아니야. 마누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사업은 무슨. 강 사장의 말은 물리적인 뺨보다 더 세게 지훈의 자존심을 후려쳤다. 그의 남성성이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한없이 느껴졌고 작은 남자가 자신이 크다고 느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자를 짓밟는 것이었다. 지훈은 서연의 팔을 세게 잡았다. 그의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아야, 지훈 씨. 서연이 소리쳤다. 이번에는 고통이 진짜였다. 아파? 네가 날 속인 내 마음이 더 아파. 지훈이 서연을 방 한가운데 흩어진 레시피 종이들 사이로 끌고 갔다. 자, 이제 자백해. 벤츠 등록증이랑 원부 어디 있어? 집 등기부등본은 네가 전부 가져간 거 알아. 자백 안 하면 네 남편 재산 훔쳤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서연은 팔의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속으로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경찰에 신고? 좋아, 지훈아. 경찰들은 그 물건들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알면 웃기만 할걸. 지훈 씨, 놔줘요. 아파요. 먼저 대답해.
최 여사가 이제 서연의 옆구리를 꼬집으며 소리쳤다. 은혜도 모르는 년 걷어주고 먹여줬더니 배신을 해? 네가 뭔데? 넌 그냥 내 아들 인생의 기생충일 뿐이야. 상황이 격해졌다. 지훈이 다시 손을 들었다. 서연의 뺨을 세게 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 사장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이며 구경만 하고 있었다. 무관심했다. 유라는 서연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즐겁게 미소 짓고 있었다. 지훈의 손이 내려오려는 순간 딩동. 다시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예의 바른 소리였다. 리듬감 있고 단호했다. 지훈의 손이 서연의 뺨에서 5cm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그는 헐떡였다. 그는 약간 열려있는 현관문을 놀란 듯이 쳐다봤다. 또 누구야? 지훈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화난 사람을 방해하다니. 내가 나가볼게. 최 여사가 말했다. 아직도 분노로 헐떡이며. 그녀는 재빨리 문으로 걸어갔다. 누구세요? 사람들 바쁜 거 모르나? 최 여사가 문을 활짝 열고는 갑자기 입을 떡 벌렸다. 그녀가 내뱉으려던 욕설이 갑자기 목구멍에 걸렸다. 문 앞에는 세 남자가 서 있었다. 맨 앞에는 50대 중반이지만 다부지고 권위 있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값비싼 다크, 그레이 수트, 실크블루 넥타이, 그리고 지훈의 미래보다 더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는 독수리 머리가 조각된 지팡이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어 귀족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의 뒤에는 팔 근육이 드러나는 검은색 사파리 셔츠를 입은 두 명의 건장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무표정했고 그들의 눈은 마치 레이더처럼 방 안 전체를 훑고 있었다. 김 변호사, 도시 전체에 알려진 시니어 변호사였다. 누구세요? 최 여사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이들의 아우라를 보자 그녀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김 변호사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예의 바르지만 차가운 미소였다. 좋은 정호입니다. 부인,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김서연 씨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십니까?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실까지 들릴 만큼 충분히 컸다. 아직 서연의 팔을 잡고 있던 지훈은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녀를 놓아주었다. 그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3년 전 서연의 아버지 장례식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유산 계산에 바빠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김 변호사잖아. 지훈이 속삭였다. 방금 풀려난 서연은 홈드레스를 정돈했다. 그녀는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았다. 그녀는 똑바로 섰다. 들어오세요, 변호사님. 지훈이 안에서 소리쳤다. 예의 바른 척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갈라졌다. 그는 재빨리 유라와 강 사장에게 속삭였다. 담배 꺼, 강 사장. 저 사람 유능한 변호사야. 수임료도 비싸고.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네.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넋이 나간 최 여사를 지나쳤다. 두 경호원이 뒤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일제히 움직여 마치 집바닥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김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서자 그 차이가 극명했다. 한쪽에는 단추를 풀어헤치고 담배 연기를 풍기는 중고차 딜러 강 사장, 옷감이 부족한 옷을 입은 내연녀 유라,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는 지훈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우아한 김 변호사와 두 명의 거인 같은 경호원이 있었다. 길거리 본능이 있는 강 사장은 즉시 불길한 낌새를 느꼈다. 그는 재빨리 담배를 껐다. 어이쿠, 거물이 오셨네. 그가 지훈에게 속삭였다. 좋은 정호입니다. 박지훈 씨. 김 변호사가 인사했다. 그는 지훈과 악수하지 않았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쳐다봤다.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제가 소란 중에 온 것 같군요. 아, 네,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작은 가족 문제라서요. 제 아내가 좀 칠칠치 못해서요. 지훈이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님? 혹시 장인어른께서 남기신 유언이라도 있습니까? 지훈은 다시 희망을 품었다. 혹시 추가 유산이라도 있을까? 그는 생각했다. 김 변호사는 지훈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돌아봤다. 그의 시선이 부드러워졌다. 좋은 정원의 서연 씨. 미안하네, 아저씨가. 5분 늦었어. 강남대로가 막혀서. 김 변호사가 아버지 같은 톤으로 말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침묵했다. 아저씨? 언제부터 저렇게 유능한 변호사가 서연과 가까워졌지?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기회가 왔다. 그녀는 걸어나갔다. 지훈과 유라,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지나쳤다. 그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괜찮아요, 김 변호사님. 딱 맞춰 오셨어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의 떨림도 애원하는 톤도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호하며 권위가 있었다. 서연이 손을 내밀었다. 김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 가볍게 손등에 입을 맞췄다. 변호사가 그의 고객에게 보내는 존경의 표시였다. 지훈, 최 여사, 유라는 입을 떡 벌렸다. 턱이 거의 빠질 뻔했다. 지훈 편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앉으세요, 김 변호사님. 서연이 가장 깨끗한 1인용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훈 일당이 앉지 않은 유일한 의자였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앉았다.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두 경호원은 소파 양쪽에 섰다. 팔짱을 끼고 안절부절 못하며 떠나고 싶어 하는 강 사장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서연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통제력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다. 왜 변호사를 부른 거야? 우리 그 사람 수임료 낼 돈 없어. 서연이 천천히 지훈을 돌아봤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지훈은 아내의 눈에서 새로운 것을 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사랑도, 두려움도, 존경도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뿐이었다. 서연은 지훈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김 변호사를 돌아봤다. 변호사님, 제가 요청한 서류는 준비되셨나요? 그럼 서연 씨 완벽하게.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다. 서류 가방의 잠금 장치가 딸깍하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선명하게 울렸다. 김 변호사는 두툼한 빨간색 폴더를 꺼냈다. 잠깐만요.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다고 느꼈지만 침묵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었던 유라가 말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언니? 이혼이라도 하려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지. 변호사까지 데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지훈 씨도 언니랑 행복하지 않고요. 김 변호사가 유라를 돌아봤다. 그의 시선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은 누구요? 이 집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이라도 올라있소? 유라가 더듬거렸다. 저는 지훈 씨 직장 동료예요. 아, 직장 동료. 김 변호사가 비꼬듯 웃었다. 사흘이나 얹혀 사는 직장 동료. 남의 재산을 팔 계획을 세우는 직장 동료. 요즘은 직장 동료의 정의가 참으로 대단하군. 유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어떻게 알았지?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최 여사가 끼어들었다. 그녀는 주름진 손가락으로 김 변호사를 가리켰다.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상관하지 마세요. 당신은 외부인이에요. 서연아, 저 사람 내보내지 않으면 널 불효막심한 며느리로 저주할 줄 알아라. 서연이 웃었다. 작지만 오싹한 웃음이었다. 히스테릭한 웃음이 아니라 감정이 메마른 건조한 웃음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주스잔을 내려놓았던 테이블로 다가갔다. 자신의 잔을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김 변호사가 앉은 소파 팔걸이에 편안하게 앉았다. 그녀가 주인임을 보여주는 자세였다. 저를 저주하시겠다고요? 어머님? 서연이 손 안에서 잔을 돌리며 물었다. 좋아요. 하지만 저를 저주하시기 전에 한 가지는 아셔야 할 거예요. 서연은 주스를 조금 마시고는 세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지훈, 최 여사, 유라. 오늘 아침 그녀를 비웃던 얼굴들. 그녀의 몰락을 계획하던 얼굴들. 이 집. 서연이 천장을 가리켰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들이 팔려던 그 벤츠. 서연이 차고를 가리켰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당신들이 사치 부리느라 썼던 그 저축계좌. 그 자금의 출처는 제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우린 부부잖아. 내 재산은 내 재산이기도 해. 틀렸어.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빨간 폴더를 열고 봉인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3년 전 박지훈 씨가 서명한 혼전계약서 사본이요. 제사조 1항. 혼전재산.
상속, 증여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은 전적으로 제1당사자인 김서연 씨의 소유이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지훈의 무릎에 힘이 풀렸다. 그는 서연과 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그 서류에 서명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것이 없앨 수 있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 더. 김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내며 덧붙였다. 이것은 자산 동결 증명서요. 오늘 오전 10시부로 저 벤츠는 사기 미수 신고로 인해 차량 등록 사업소의 동결 목록에 올라갔소. 그러니 강 사장. 김 변호사가 강 사장을 돌아봤다. 만약 당신이 지금 저 차를 산다면 당신은 형법 제35조 작물 취득 혐의로 기소될 수 있어.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요. 강 사장은 마치 못 위에 앉은 것처럼 소파에서 벌떡 뛰어올랐다. 그는 패닉에 빠진 것 같았다. 아이고, 사장님, 전 상관없는 일입니다. 강 사장이 가방을 챙겼다. 나 간다, 지훈아. 너 미친놈이었구나. 날 끌어들이려고 했어? 잘 해봐라. 작별 인사도 없이 강 사장은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는 대문에 부딪히기까지 했다. 낡은 차에 시동을 걸고 재빨리 떠났다. 네 사람만 남았다. 지훈, 최 여사, 유라는 마치 판사 앞에 피고인처럼 서 있었다. 서연은 잔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일어섰다. 허리에 묶여있던 낡은 앞치마를 풀어 지훈의 얼굴에 던졌다. 더러운 천이 남편의 얼굴을 잠시 덮었다. 오늘 아침에 이 집 식모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지훈아? 서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이 얼굴에서 앞치마를 치웠다. 그의 눈은 분노와 억눌린 눈물로 붉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서연이 계속했다. 그녀의 눈이 승리감으로 빛났다. 그게 바로 내 일이야. 너, 내 엄마, 그리고 이 파렴치한 내연녀의 일, 너희가 직접 만든 지옥에 온 걸 환영해. 더러운 앞치마가 지훈의 얼굴에서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졌다.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떨어졌지만 방 안의 침묵 속에서는 마치 망치가 내리치는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지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의 인격을 파괴하는 굴욕감과 불타는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의 눈에 서연은 더 이상 그가 짓밟을 수 있는 아내가 아니었다. 긴 잠에서 막 깨어난 괴물이었다. 파렴치한 년.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통제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감히 내 남편 얼굴에 더러운 걸레짝을 던져? 내 존경심은 어디 갔어? 네가 무슨 아내야. 지훈이 한 발짝 다가섰다.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주먹을 날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에게 폭력은 반란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가 손을 휘두르기도 전에 아까부터 김 변호사 뒤에 조용히 서 있던 두 건장한 남자가 재빨리 움직였다. 한 경호원이 허공에 있는 지훈의 손목을 쇠붙이처럼 잡았다. 지훈은 고통에 얼굴을 찡그렸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았다. 놔, 이거 내 집이야. 내 아내를 훈육할 권리가 있어. 지훈이 소용없이 발버둥치며 소리쳤다. 정정하죠, 박지훈 씨. 김 변호사가 무릎 위에 서류를 넘기며 감정 없는 톤으로 말했다. 이곳은 당신 집이 아니고 당신이 지금 한 행동은 증인들 앞에서 신체적 학대, 미수로 간주될 수 있어. 원하신다면 우리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어. 경호원이 지훈의 손을 거칠게 내던졌고 그는 소파 위로 쓰러졌다. 지금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유라 옆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었다. 송곳니를 잃은 개처럼 헐떡이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얼굴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아직도 존경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지훈아?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유리 테이블을 돌아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손목을 주무르고 있었다. 오늘 아침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내 차를 팔고 나를 식모로 만들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을 때 당신들 존경심은 어디 있었지? 양심은 어디 있었고? 우린 그냥 농담한 거야. 최 여사가 재빨리 말했다. 그녀의 늙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우린 그냥 농담한 거야, 서연아. 넌 너무 속이 좁구나.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 너무 따지는 거 아니니?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농담? 수억 원짜리 재산을 파는 게 당신들에게는 농담이군요. 자동차 서류를 레시피로 바꿔치기 한 것. 그게 농담이죠?
어머님, 하지만 당신들 계획은 범죄예요. 서연아,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지훈이 목소리를 낮추려 애썼다. 폭력에서 조작으로 전술을 바꿨다. 그의 늘 쓰던 무기였다. 그는 슬픈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네가 화난 건 알지만 우리 이건 잘 이야기할 수 있어. 일단 이 변호사 좀 내보내. 우린 부부잖아, 자기. 가족. 문제는 공개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야. 창피하잖아. 서연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남편 있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건 안 창피하고 내 아내 돈으로 내 내연녀를 먹이고 재우는 건 안 창피해? 서연이 금발 머리 뒤로 얼굴을 숨기려는 유라를 가리켰다. 걘 내 직장 동료야. 서연아, 네가 오해하는 거야. 지훈은 진실이 눈앞에 드러났음에도 계속 부인했다. 내 차 판 돈으로 새집 살 계획을 세우는 직장 동료? 서연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난 다 들었어. 지훈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래, 오늘 내 그 쓸모없는 아내의 차를 팔아버리자. 그 대사 기억나, 한유라? 네가 한 말이잖아. 이름이 불리자 유라는 얼어붙었다. 그녀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변명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자, 이제 내 질문에 대답해. 서연이 지훈에게 몸을 숙여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이 집 주인은 누구고 누가 그냥 얹혀 사는 거지? 지훈은 침묵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다. 그 대답은 남자로서의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낼 것이기에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대답해. 서연이 갑자기 소리쳤고 지훈과 유라, 최 여사는 깜짝 놀랐다. 너. 지훈이 속삭였다. 거의 들리지 않았다. 뭐라고? 안 들려. 너라고. 이제 만족해? 지훈이 극도의 좌절감에 소리쳤다. 그래, 내 집이야. 이제 내 남편 망신 줘서 만족하냐고. 서연이 다시 똑바로 섰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아. 드디어 내 자리를 알았구나. 그러니 지금부터 이 집에서 소리치거나 명령하지 마. 여기서는 내가 법이니까. 김 변호사가 조용히 헛기침을 하며 모든 이의 주의를 법률 서류가 놓인 테이블로 돌렸다. 그는 안경을 고쳐 썼다. 두 번째, 타격, 재정적. 타격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 이제 집 소유권이 명확해졌으니 더 중요한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박지훈 씨,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당신은 항상 당신이 이 가족을 부양한다고 말해왔소. 맞습니까? 지훈은 약간 가슴을 폈다. 남은 자존심에 조각들을 주워 모으려 애썼다. 물론이죠. 전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어요. 제 월급은 전부 우리 공동 계좌로 들어갔고요. 서연이는 그냥 집에서 쉬기만 했어요. 맞아. 최 여사가 활기차게 말했다. 내 아들은 부장이야. 월급도 많으니까 자기가 번 돈을 누릴 권리가 있지. 서연이가 기생충이지. 남편 월급으로 먹고 살면서 인색하기 짝이 없고. 서연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동정심을 담아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님,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닥쳐. 최 여사가 소리쳤다. 김 변호사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두툼한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것은 36개월간 당신들 공동 계좌의 거래 요약본이요.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그는 서류를 지훈에게 건넸다. 한번 보시죠. 초록색은 입금, 신용이고 빨간색은 출금, 직불이요. 지훈이 거칠게 서류를 낚아챘다. 그는 재빨리 숫자들을 훑어보았다. 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시오. 김 변호사가 안내했다. 매달 15일 500만 원이 입금돼요. 그게 당신 월급이죠, 박지훈 씨. 맞습니까? 지훈은 침묵했다. 그게 그의 기본급이었다. 이제 매달 5일에 입금되는 내역을 보시오. 김 변호사가 계속했다. 매달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입금돼요. 세부 내역에는 서연, 건설 배당금과 아버지 소유 임대 아파트 지분이라고 적혀 있어. 지훈은 입을 떡 벌렸다. 그는 그 숫자들을 매달 깔끔하게 나열된 것을 보았다. 그 금액은 그의 월급보다 훨씬 컸다. 서연건설은 서연 씨 아버지가 남긴 회사요. 서연 씨가 최대 주주지.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래서 종합해보면 3년간 이 계좌에 대한 서연 씨의 기여도는 약 90%요.
반면에 당신은 10%에 불과하고. 하지만 지훈이 더듬거렸다. 그는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는 거래 내역의 세부 사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큰 마지막 잔액만 보고 그것이 자신의 자금 관리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호화로운 생활, 아이폰 할부금, 오토바이 튜닝 비용, 최 여사의 큰 월 용돈, 친구들에게 술 사는 비용이 그의 500만 원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제 지출 내역을 봅시다. 김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겼다. 박지훈 씨 신용카드 대금 월 500만 원, 최 여사에게 이체 월 300만 원, 한유라 명의 온라인 쇼핑 월 200만 원, 유흥 및 생활비 월 400만 원. 최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잠깐. 그럼 지훈이가 나한테 매달 주는 용돈이 서연이 돈이었단 말이야? 어머님 김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 씨의 500만 원 월급으로는 이렇게 큰 집의 전기세와 수도세도 감당하기 어렵소. 하물며 당신에게 300만 원을 주는 것은 더더욱 간단한 수학으로 지훈 씨는 매달 적자였소. 그 적자를 메운 것이 바로 서연 씨의 돈이었고. 귀가 먹먹할 정도의 침묵이 방을 감쌌다. 그 진실은 최 여사에게 뺨보다 더 세게 다가왔다. 그녀는 오랫동안 지훈을 쓸모없는 아내를 부양하는 성공한 아들로 자랑해왔다. 이제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기생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며느리를 모욕하기 위해 며느리의 돈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말도 안 돼. 지훈이 속삭였다. 그의 손이 서류를 든 채 떨렸다. 이거 가짜야. 서연이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어. 걘 그냥 주부일 뿐이야. 사업체를 물려받은 주부지. 지훈아.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난 그냥 남편으로서 당신을 존중하고 싶어서 침묵했을 뿐이야. 당신이 유능하고 이 집 가장이라고 느끼게 해줬어. 내 돈으로 당신 자존심을 지지해 줬지. 근데 대가가 뭐야? 내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마저 팔려고 해?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다. 모바일 뱅킹 앱을 열어 화면을 지훈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거 봐, 지훈아. 화면에는 서연이 방금 이체를 마친 개인 계좌의 잔액이 표시되어 있었다. 숫자가 너무 길었다. 지훈의 자존심을 10번은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오늘 아침 내 돈을 공동계좌에서 전부 옮겼어. 이제 네가 자랑하던 그 계좌 잔액 좀 봐. 지훈이 재빨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뱅킹 앱을 열었다. 인터넷이 느린 것인지 아니면 지훈에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인지. 로딩 중. 성공. 사용 가능 잔액 321, 550원, 321, 550원. 그것만 남아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세상이 무너졌다. 집을 리모델링 하려던 계획, 유라와 휴가를 가려던 계획, 새 차를 사려던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내 돈. 지훈이 속삭였다. 내 돈 아니야. 서연이 날카롭게 정정했다. 그건 네가 아직 쓰지 않은 네 월급의 나머지야. 즐기시지. 계좌 잔액의 상실에 대한 지훈의 슬픔은 유라에게 경고 신호가 되었다. 금발 머리와 땀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두꺼운 화장을 한 여자는 자신의 위치를 깨달았다. 유라는 멍청하지 않았다. 그저 기회주의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을 아내와 불행한 부유한 미혼 상사로 소개했기 때문에 그에게 붙었다. 지훈은 호화, 집, 차를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는 아내의 재산으로 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남자만 있었다. 계좌 잔액이 유라의 스킨케어 세트 하나도 살 수 없는 남자. 유라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다.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어디가?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유라를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유라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다. 아, 서연 언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사무실에 급한 회의가 있대요. 부장님이 전화하셔서 지금 바로 돌아가 봐야겠어요? 죄송해요. 언니네 가족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요. 유라는 핸드백을 집어들었다. 가라앉는 배에서 탈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지훈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지훈은 이제 쓰레기였다. 앉아. 서연이 명령했다. 하지만 언니, 저는 앉으라고 했어. 서연이 크게 소리쳤다.
김 변호사의 경호원 중 한 명이 유라의 길을 막기 위해 한 발짝 나아갔다. 유라는 어쩔 수 없이 소파 끝으로 물러나 앉았다. 지훈에게서 멀리. 네가 여기 와서 날 모욕하고 범죄를 계획하고 공짜로 먹고 자고 이제 그가 돈이 없다는 걸 알자마자 그냥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서연이 비꼬듯 물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언니. 맹세해요. 유라가 가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지훈 씨가 그냥 초대했을 뿐이에요. 부유한 미망인이라고 했어요. 언니가 자기한테 못되게 군다고 했고요. 저도 속았어요, 언니. 저도 피해자예요. 지훈이 놀라서 내연녀를 돌아봤다. 유라야, 왜 그렇게 말해? 오늘 아침만 해도 네가 차 팔라고 부추겼잖아. 서연이 멍청하다고 한 것도 너잖아. 닥쳐. 유라가 거칠게 말했다. 그녀의 달콤한 가면은 사라졌다. 네가 거지인 줄 알았으면 너랑 엮이지도 않았어. 부장인 척이나 하고. 그냥 기생충이었잖아. 역겨워. 지훈은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숭배했던 여자. 충실한 아내를 배신하게 만든 여자가 그가 어려워진 첫 순간에 그를 물어뜯고 있었다. 서연이 천천히 박수를 쳤다. 짝짝짝.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 로미오와 줄리엣 같지만 가난뱅이 버전이랄까. 서연이 비꼬았다. 서연은 테이블에서 얇은 폴더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유라의 무릎 위로 던졌다. 이게 뭐야?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그건 너랑 지훈이가 한 달 동안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스크린샷이야. 서연이 대답했다. 너희가 밤에 자주 채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지훈이 카톡을 해킹해 놨거든. 유라가 폴더를 열었다. 그녀는 더욱 창백해졌다. 내용은 저속하고 사악한 대화로 가득했다. 유라야, 내 그 촌스러운 마누라는 언제 쫓아낼 거야? 빨리 안주인 되고 싶어 미치겠어. 유라야, 그냥 걔 차 팔아버려 자기. 걘 법 같은 거 잘 몰라. 우리 그 돈 가지고 튀자. 사기. 미수를 위한 명백한 악의와 공모가 있군요. 김 변호사가 전문가적인 톤으로 덧붙였다. 한유라 씨, 당신은 단순한 내연녀가 아니라 범죄의 공범이요. 처벌은 주범과 동일하게 무겁소. 서연 언니 제발요. 유라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자유를 위해 자존심은 사라졌다.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약속할게요. 멀리 떠날게요. 지훈 씨 번호도 차단할게요. 다시는 언니를 귀찮게 하지 않을게요. 제발요, 언니. 저 아직 오토바이 할부금도 남았단 말이에요. 서연은 혐오감에 찬 눈으로 발 아래 무릎 꿇은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일어나. 내 가짜. 눈물로 내 바닥 더럽히지 말고. 유라가 일어섰다. 콧물이 흐르고 있었다. 지금 당장 신고하지는 않을게. 서연이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넌 지훈이가 끝까지 몰락하는 걸 지켜봐야 해. 네가 빼앗으려던 남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봐야 한다고. 그러고 나서 네 수치심을 가지고 떠나도 좋아. 유라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한편 지훈은 낙담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최 여사, 늙은 여자는 자신의 두 동맹이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훈은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무력해졌다. 유라는 항복했다. 이제 그녀는 오랫동안 학대해온 며느리와 홀로 맞서야 했다. 최 여사의 전술은 항상 같았다. 폭력이 효과가 없으면 나이 듦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최 여사는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 고통스러운 척했다. 극적으로 헐떡였다. 아야 가슴이. 최 여사가 의자에 쓰러지며 신음했다. 심장마비가 오나봐. 지훈아, 도와줘. 서연아, 너 정말 못됐구나. 네, 시어머니를 심장병으로 죽이려는 거야. 슬픔에 잠겨있던 지훈은 어머니를 보고 즉시 패닉에 빠졌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엄마. 지훈이 분노에 찬 눈으로 서연을 돌아봤다. 봐, 이제 만족해? 엄마가 돌아가시면 네가 죽인 거야. 김 변호사가 의료 지원을 부르려고 일어서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연극을 지켜보았다. 지훈아. 서연이 차분하게 불렀다. 어머니 지난주에 유명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으셨어.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긴 하지만 심장은 건강하셔. 튀긴 음식 좋아하고 항상 화내시는 분치고는 아주 건강하시지.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엄마는 정말 아프시단 말이야. 서연은 TV 근처에 오디오 시스템으로 걸어갔다.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된 작은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오늘 아침 녹음된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맑고 크게 최 여사의 목소리였다. 녹음, 내 마누라는 뼛속까지 멍청하잖아. 쟤를 좀 봐. 할 줄 아는 거라곤 고개 숙이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뿐이야. 중요한 서류 같은 건 하나도 모른다고. 만약 거절하면 걔가 더는 못 견딜 때까지 내가 이 집을 지옥으로 만들어줄 테니. 최 여사의 사악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연이 녹음을 껐다. 심장마비를 겪는 사람 목소리가 저렇게 우렁차지는 않죠, 어머님.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남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그 계획이 실패했을 때 동정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들은 최 여사는 갑자기 신음소리를 멈췄다. 가슴 통증은 더 큰 굴욕감에 갑자기 나아졌다. 그녀는 자신의 연기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서연아, 최 여사가 목소리, 톤을 애처롭게 바꿨다. 그녀의 감정적인 면을 건드리려 애썼다. 내가 잘못했다 얘야. 내가 늙어서 그래. 말실수하는 건 당연하지. 넌 착하고 신앙심 깊은 며느리잖아. 설마 나한테 이렇게까지 모질게 굴지는 않겠지? 시어머니한테 카르마 받는 거 두렵지도 않니? 카르마.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3년간의 고통 속에 쌓인 분노 때문이었다. 어머님, 3년 동안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죽을 끓여드렸죠. 세탁기가 옷을 망가뜨린다고 하셔서 어머님 옷은 손으로 빨았어요. 매일 밤 어머님 발을 주물러 드렸고 매달 지훈이를 통해 어머님 계좌로 300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서연이 최 여사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리고 대가가 뭐였죠? 어머님? 이웃들 앞에서 제 외모를 비하하셨죠. 지훈이에게 재혼하라고 부추기셨고요. 지훈이가 먼저 아이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저를 불임이라고 부르셨죠. 같은 여자로서 양심은 어디에 있으셨어요? 최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의 말 중 어느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늙었어. 서연아, 지훈이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 지훈이가 돈이 없으면 난 뭘 먹고 살라고? 마침내 최 여사는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 가난을 인정했다. 그건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어머님께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잖아요. 그 성공한 부장님. 그분께 음식을 달라고 하세요. 저 같은 멍청한 아내 말고요. 최 여사가 울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눈물이 진짜였다. 후회의 눈물. 금광을 돌멩이 한 조각과 바꾼 것에 대한 후회였다. 벽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햇살은 거실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열기를 지지하는 듯 뜨거웠다. 모든 카드는 펼쳐졌고 모든 거짓말은 드러났다. 이제 판결의 시간이었다. 서연은 다시 김 변호사 옆에 앉았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아주 가벼웠다. 3년간 짊어졌던 무게가 사라졌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연극을 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무대를 장악했다. 제 의뢰인 김서연 씨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기, 미수, 공모, 그리고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른 정신적 폭력, 녹음 파일, 증인, 채팅 기록이 있습니다. 지훈이 얼굴을 들었다. 피곤해 보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내 남편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 서연아, 상황 봐서.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뭐에 따라서? 당신들이 얼마나 빨리 이 집에서 나가느냐에 따라서. 서연이 말했다. 서연이 일어섰다. 그녀는 앞에 있는 세 사람을 쳐다봤다. 한 명씩. 내가 2가지 선택지를 줄게. 아주 간단한 선택지야. 선택지 A. 서연이 손가락 하나를 들었다. 김 변호사님과 내가 지금 바로 경찰에 전화할 거야. 증거는 완벽해. 오늘 오후에 바로 체포될 수 있어. 지훈이랑 유라는 사기 미수 혐의로, 최 여사는 공범 혐의로 기소될 거야. 오늘 밤 차가운 감방. 바닥에서 자게 되겠지. 지훈, 최 여사, 유라는 일제히 고개를 저었다.
편안한 삶에 익숙한 그들에게 감옥은 악몽이었다. 선택지. B. 서연이 손가락 2개를 들었다. 당신들, 지금 당장, 이 순간, 입고 있는 옷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 집에서 나가는 거야. 뭐라고? 지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내 옷, 내 노트북, 내 시계, 전부 내 물건이야. 그 노트북, 지난달에 내 보조 신용카드로 산 거야. 아직 할부도 안 끝났어. 그 시계, 작년에 내가 당신한테 준 선물이야. 전부 내 돈으로 산 거라고. 서연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혼전 계약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산 물건은 그 사람 소유야. 하지만 내 직장 옷은, 지훈이 애원했다. 나 티셔츠만 입고 나가야 해. 꼭 필요한 것만 챙겨. 당신들 셋이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 나머지는 두고 가. 서연이 명령했다. 10분 줄게. 그거 넘으면 선택지 A가 실행될 거야. 김 변호사가 시계를 봤다.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이오. 그들은 패닉에 빠졌다. 지훈은 재빨리 침실로 달려갔다. 다리가 떨리는 최 여사도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유라는 핸드백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너, 한유라. 서연이 불렀다. 넌 지금 가도 좋아. 가방 챙겨서 가. 그리고 기억해. 다시 이 근처에서 네 얼굴 보이면 너희 채팅 기록은 내 회사 인사과로 갈 줄 알아. 유라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이 창백했다. 지훈의 방을 쳐다보지도 않고 작별 인사도 없이 그녀는 재빨리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녀는 지훈을 그렇게 버렸다. 진정한 사랑, 웃기는 소리. 한편 주침실에서는 소음이 들렸다. 지훈이 옷을 여행 가방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고 있었다. 노트북을 가져가고 싶었지만 서연의 위협과 침실 문 앞 경호원들의 날카로운 눈빛을 떠올렸다. 그는 포기했다. 폴로 셔츠 몇 장, 속옷, 칫솔만 챙겼다. 게스트룸의 최 여사는 여행 가방이 없어서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에 홈드레스를 넣으며 울고 있었다. 비참한 광경이었다. 10분이 지났다. 지훈과 최 여사는 거실에 서 있었다. 지훈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 최 여사는 옷으로 가득 찬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다리 밑에서 쫓겨난 거지들 같았다. 집 열쇠, 차 열쇠, 오토바이 열쇠. 서연이 손을 내밀며 요구했다. 지훈은 마지못해 열쇠들을 건넸다. 친구들에게 성공의 상징으로 자랑하던 그 열쇠들이 이제 진짜 주인에게 돌아갔다. 지갑. 서연이 다시 말했다. 지갑까지? 지훈이 항의했다. 내 지갑에 있는 보조 신용카드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돌려줘. 지훈은 가죽 지갑을 꺼냈다. 플래티넘 신용카드를 꺼내 건넸다. 서연은 테이블 서랍에서 가위를 꺼내 지훈 바로 앞에서 카드를 2동강 냈다. 자, 이제 나가. 서연이 열린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햇살이 문을 비추고 있었다. 밖에서는 가혹한 세상이 지훈과 그의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어컨도, 벤츠도, 맛있고 공짜인 음식도 없는 세상. 지훈은 마지막으로 서연을 쳐다봤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있었지만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분노가 더 많았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연아, 넌 남자 없이는 못 살아. 서연이 미소 지었다. 진실하고 자유로운 미소. 틀렸어, 지훈아. 네가 내 인생의 짐이었어. 난 이제야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할 거야. 가시죠. 김 변호사의 경호원이 소리쳤다. 지훈과 최 여사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대문 밖에서는 소동을 들은 몇몇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굴욕감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경호원이 검은 철문을 닫았다. 쾅! 철문 소리는 학대받는 아내로서의 서연의 인생 한 장을 마감했다. 이제 조용해진 집 안에서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승리의 냄새가 나는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는 김 변호사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천만의 예야. 네 아버지가 지금 너를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검은 철문이 기둥에 부딪히는 소리, 쾅. 은지훈과 최 여사의 편안한 삶에 대한 죽음의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김 변호사의 경호원이 안에서 자물쇠를 돌리는 소리는 그들의 낙원으로 가는 길이 영원히 닫혔음을 증명했다. 대문 밖, 정오의 햇살은 피부를 태울 듯 뜨거웠다. 아스팔트는 시야를 흐리게 하는 아지랑이를 피워 올렸다. 지훈은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한 손은 남은 옷이 담긴 작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굳게 잡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옆구리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다.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굴욕의 냉기 때문에 그의 관자놀이에서 굵은 땀방울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최 여사는 그의 옆에 서서 커다란 검은색 비닐봉지를 껴안고 있었다. 보통 주방, 쓰레기용으로 쓰이는 그 비닐봉지가 이제 그녀의 모든 재산을 담고 있었다. 그녀의 홈드레스, 즉석 히잡, 그리고 간신히 챙긴 몇 장의 속옷, 그녀의 모습은 비참했다. 모임에서 항상 과시하던 부유한 사모님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거 꿈이지, 지훈아? 최 여사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호화로운 2층짜리 집을 쳐다봤다. 거실 유리창 너머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편안하게 앉아있는 서연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우리 정말 쫓겨난 거야? 오늘 밤 어디서 자?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목이 아팠다. 그는 고개를 숙여 먼지가 묻기 시작한 신발을 바라보았다. 어머, 최 여사님이랑 지훈 씨 아니야?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지훈은 사라지고 싶었다. 그건 옆집 아줌마, 동네 소식통으로 알려진 그 아줌마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마당에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지훈의 여행 가방과 비닐봉지를 날카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정호의 여행 가방은 웬일이에요? 휴가 가시나 봐요? 좋겠다. 어디 가세요? 제주도? 부산? 옆집 아줌마가 명백히 비꼬는 투로 물었다. 그녀는 분명히 아까의 소동을 들었을 것이다. 지훈은 억지로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억지 미소만 나왔다. 아, 네, 옆집 아주머니. 친척 집에 좀 가려고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요. 아, 가족 모임? 옆집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여사가 껴안고 있는 비닐봉지를 쳐다봤다. 근데 옷은 왜 비닐봉지에? 최 여사님, 그 비싼 여행 가방은 어디 갔어요? 지난번 모임 때 그렇게 자랑하셨잖아요. 최 여사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굴욕감을 숨기려는 듯 비닐봉지를 더 꽉 껴안았다. 그 여행 가방은 친척이 빌려갔어요. 그럼, 아주머니, 저희가 좀 바빠서요. 카카오 택시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기다리는 택시는 없었다. 지훈은 데이터가 거의 다 떨어져서 그리고 그것을 쓰고 싶지 않아서 아직 예약도 하지 않았다. 가요 엄마, 걸어가요. 지훈이 거칠게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잡아 수다쟁이에게서 멀리 끌고 갔다. 그들은 뜨거운 아파트 단지 보도를 걸었다. 지훈의 여행 가방 바퀴가 포장 블록 위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그들의 무거운 발걸음과 함께하는 소리였다. 이웃의 차가 지나갈 때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 두려웠다. 500m쯤 걸었을 때 최 여사가 불평하기 시작했다. 아야, 지훈아. 발 아파. 너무 더워. 우리 어디 가는 거야? 택시 좀 불러. 왜 거지처럼 걷고 있어? 지훈이 갑자기 잎이 마른 나무 아래서 멈췄다. 그는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제가 택시 탈 돈이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분노를 쏟아냈다. 제 돈, 이제 3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엄마, 30만 원. 아껴 쓰면 이틀치 식비밖에 안 돼요. 호텔까지 택시비는 비싸다고요. 최 여사는 아들에게 소리 지름을 당해 충격받았다. 왜 나한테 화를 내? 이건 다 내 그 못된 마누라 탓이야. 아까 걔랑 싸웠어야지. 남자면서 그렇게 약해 빠져서. 약해? 지훈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엄마, 제가 이렇게 된 건 엄마 때문이에요. 항상 서연이한테 돈 달라고 부추긴 게 엄마잖아요. 제 월급은 빠듯한데 매달 300만 원씩 달라고 한 걔 엄마잖아요. 이제 서연이가 화나니까 우리가 망했잖아요. 모자가 길가에서 싸웠다. 어묵 장수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운명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좌절감에 찬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쉴 곳이 필요했다. 도움이 필요했다. 지훈의 손가락이 떨리며 카카오톡에서 이름을 찾았다. 유라 자기. 지훈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시도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거절당했다. 지훈이 채팅을 보냈다. 유라야, 어디야? 엄마랑 같이 있어. 길거리야. 쉴 곳이 필요해. 내 오피스텔로 갈게. 회색 체크 하나. 몇 초 후, 유라의 예쁜 프로필
사진이 사라지고 그녀의 상태 메시지가 없는 회색 실루엣으로 바뀌었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차단당했어.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나쁜 년, 날 차단했어. 지훈은 극도의 좌절감에 휴대폰을 잔디밭에 던졌다가 다시는 새 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다시 주워들었다. 유라,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를 자기라고 부르던 여자, 함께 미래를 계획하던 여자가 그가 어려워진 첫 순간에 그를 버렸다. 유라가 왜 전화 안 받아? 최 여사가 비꼬듯 물었다. 내가 예전에 말했잖아. 그런 여자들은 돈만 쫓는다고. 넌 서연이보다 걔를 더 선택했지. 엄마도 유라 편이었잖아요. 지훈이 말했다. 엄마가 유라가 더 예쁘고 더 세련되고 촌스러운 서연이보다 파티에 데려가기 더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손 씻지 마세요. 네가 돈 많은 줄 알았으니까. 최 여사가 대답했다. 네가 거지인 줄 알았으면 서연이 발 아래 무릎 꿇으라고 했을 거야. 그들은 시끄러운 길가에서 서로를 탓했다. 버스에서 나오는 매연이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예전에 즐기던 벤츠의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는 큰 차이였다. 결국 피로와 더위에 지쳐 지훈은 낡은 마을버스를 세웠다. 타세요, 엄마. 지훈이 명령했다. 마을버스 타라고? 최 여사가 혐오감에 눈을 크게 떴다. 더워, 지훈아. 사람들 땀 냄새나. 싫어. 그냥 카카오 택시 불러. 싼 걸로. 돈 없다고요, 엄마. 이해 못하세요? 지훈이 어머니를 붐비는 버스 안으로 밀어 넣었다. 지훈의 여행 가방은 공간이 없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한편 최 여사는 비린내 나는 생선 장수와 비좁게 끼어 앉아야 했다. 1시간의 여정 동안 최 여사는 불평을 멈추지 않고 코를 막았다. 지훈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높은 건물들, 값비싼 차들을 보며 자신이 사회의 상류층에서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붐비는 동네, 좁고 진흙투성이인 골목에서 내렸다. 지훈은 이곳에 싼 월세방을 아는 지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다. 여기서 산다고? 지훈이 페인트가 벗겨지는 합판문 앞에서 멈추자 최 여사가 히스테릭하게 물었다. 여기가 제일 싸요, 엄마. 한 달에 30만 원. 아까 ATM에 남은 돈으로 냈어요. 친구한테 조금 빌렸고요. 지훈이 피곤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들어갔다. 방은 3x3m 크기였다. 침대도 없었다. 플라스틱 돗자리 하나뿐. 화장실은 안에 있었지만 악취가 나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샜다. 천장의 선풍기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느리게 돌았다. 바람은 거의 없었다. 최 여사는 비닐봉지를 구석에 던지고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하느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쥐구멍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나요? 서연이, 악독한 며느리. 지훈이 앉았다. 축축한 벽에 기댔다. 그는 귀를 막았다. 어머니의 울음소리, 골목의 오토바이 소리, 이웃집 노래방 소리,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머릿속에서 몰락의 오케스트라처럼 울렸다. 좌절의 한가운데서 지훈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변호사 법률사무소로부터 온 이메일 알림. 제목, 혼인 무효 소송 청구 및 조정 절차 안내. 그는 그것을 열었다. 공식적인 혼인 무효 소송 청구서였다. 서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첨부. 파일에는 서연의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혼전 계약서에 따른 재산 분할 없는 혼인 무효, 그리고 지훈이 결혼 기간 동안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5억 원의 반환. 5억 원. 지훈은 힘이 빠졌다. 그에게는 그런 큰 돈이 없었다. 오늘 저녁 식사할 돈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훈은 구겨진 폴로 셔츠를 입고 법원에 갔다. 혼자 갔다.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었다. 한편 서연은 위압적으로 보이는 법률팀과 함께였다. 서연의 모습은 달라져 있었다. 엄청나게 변했다. 그녀는 몸에 딱 맞는 깨끗한 흰색 블레이저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했고 피부는 건강해 보였다. 낡은 홈드레스도, 피곤한 얼굴도 없었다. 성공한 여성의 아우라가 그녀에게서 빛나고 있었다. 조정이 시작되자 지훈은 마지막 드라마를 시도했다. 그는 조정실 안에서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조정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서연아, 제발 용서해줘. 지훈이 울었다. 이번에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눈물이 진짜였다. 내가 잘못했어. 약속할게, 변할게. 열심히 일할게. 좋은 남편이 될게. 나랑 이혼하지 마, 서연아.
엄마가 불쌍해. 월세방에서 아프셔. 서연은 발 아래 무릎 꿇은 지훈을 쳐다봤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른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우는 것을 보면 동정심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낡은 대본을 가진 서툰 배우만 볼 뿐이었다. 일어나 지훈아. 서연이 감정 없이 말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망신시키지 마. 사랑해, 서연아. 정말 사랑해. 서연이 비꼬듯 웃었다. 내 돈을 사랑하는 거지, 지훈아. 내가 아니라. 증거? 내 돈이 없어졌을 때. 아니, 내 돈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 사랑도 사라졌잖아. 내 차 팔고 싶었지? 유라가 부추겼어. 걔가 나쁜 머리를 굴린 거야. 남 탓하지 마. 가짜 영수증에 서명해서 추가 자금을 빼돌린 건 너야. 생활비를 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도 너고. 너야, 지훈아. 김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박지훈 씨. 김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 의뢰인은 마음이 약하오. 서연 씨는 5억 원 횡령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동의했소. 전 남편이 감옥에서 썩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 지훈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다. 정말? 고마워, 서연아. 넌 천사야. 잠깐. 김 변호사가 말했다. 조건은 당신이 이해 없이 이혼에 동의하는 것이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평생 서연 씨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이요. 만약 이걸 어기면 채팅 한 번, 전화 한 통이라도 즉시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이고 우린 당신을 5년간 감옥에 보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지훈은 침을 삼켰다.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옥, 아니면 가난하지만 자유. 그리고 하나 더. 서연이 덧붙였다. 내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도 알아, 지훈아. 지훈은 얼어붙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건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었다. 그의 월급이 부족했던 이유. 그가 항상 서연의 돈을 필요로 했던 이유. 그는 온라인 슬롯에 중독되어 있었다. 너 세 군데 대부업체에 빚 있지? 서연이 계속했다. 그의 굴욕을 드러내며 총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내 허락 없이 내 번호를 비상. 연락처로 등록했더군.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식은땀을 흘렸다. 난 번호 바꿨어. 서연이 말했다. 그러니 내일부터는 그들이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제 내 사무실로, 내 월세방으로 널 찾아갈 거야. 즐겨, 지훈아.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혼인무효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 서명은 그의 완전한 패배의 표시였다.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법원을 나왔다. 이제 아내의 돈 지원이 없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다. 카르마는 기다리지 않았다. 시끄러운 배기음의 오토바이를 타고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찾아왔다. 조정. 이틀 후 월세방 밖에서 생각에 잠겨있던 지훈은 험악해 보이는 두 남자의 등장에 깜짝 놀랐다. 어이, 박지훈. 빚 갚아. 그들은 대부업체 추심원이었다. 지훈이 떨었다. 잠깐만요, 형님. 방법을 찾고 있어요. 방금 회사에서 잘렸어요. 맞다. 지훈은 회사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업무 성과가 떨어진 것이 발각되어 해고당했다. 변명은 집어치워. 지금 갚든가 네 오토바이 가져간다. 안 돼요, 형님. 그게 제게 남은 전부예요. 지훈이 애원했다. 그 오토바이는 그가 할부로 산 낡은 스쿠터였다. 소동이 벌어졌다. 이웃들이 구경하러 나왔다. 낡은 홈드레스를 입은 최 여사가 방에서 나왔다. 도와주세요. 강도예요. 도와주세요. 소리쳤다. 추심원 중 한 명이 최 여사를 밀어 더러운 배수구에 빠뜨렸다. 내일 다시 온다. 돈 없으면 이 동네를 뒤집어 놓을 줄 알아. 그들은 지훈 방향으로 침을 뱉고 떠났다. 지훈이 배수구에서 기어 나왔다. 몸은 더러웠고 악취가 났다. 그는 골목길가에 앉아 아이처럼 울었다. 최 여사는 도와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등을 때리러 다가왔다. 쓸모없는 아들놈. 창피해. 왜 도박을 했어, 지훈아? 그 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으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그걸 온라인 슬롯에 썼어. 조용히 좀 해요, 엄마. 지훈이 소리쳤다. 어머니를 밀쳤다. 최 여사가 넘어졌다. 이번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가슴이 정말로 아팠다.
쌓인 스트레스, 매일 인스턴트 라면을 먹은 것, 그리고 깡패들의 등장에 대한 충격이 그녀의 혈압을 높였다. 아야, 지훈아, 정말 가슴이 아파. 최 여사가 신음했다. 목소리가 약했다. 지훈이 돌아봤다. 어머니가 서연의 집에서처럼 또 연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 엄마, 드라마 좀 그만 찍어요. 여기 서연이 없어요. 우리한테 동정해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지훈은 고통에 신음하는 어머니를 땅에 내버려 두고 씻으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는 10분 후 이웃들이 최 여사가 기절했고 입이 돌아갔다고 알려주러 왔을 때에야 어머니가 연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다. 경미한 뇌졸중. 그날 밤 공립병원의 붐비는 병실에서 지훈은 생각에 잠겨 앉아 있었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약값을 낼 돈이 없었다. 그는 혼자였다. 유라도 없었다. 항상 서류를 챙겨줄 준비가 되어 있던 서연도 없었다. 잠을 잘 벤치도 없었다. 그는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병원 바닥에 판지를 깔고 자야 했다. 눈을 감았을 때 그는 예전 침실, 부드러운 침대, 시원한 에어컨, 향기로운 이불을 떠올렸다. 예전에 이불이 충분히 향기롭지 않다고 서연을 자주 꾸짖었던 것을 기억했다. 지금 그는 서연의 거실 카펫에서라도 잠을 자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다. 후회가 큰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를 익사시키고 있었다. 만약 그가 감사했다면, 만약 그가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충실한 아내를 소중히 여겼다면, 하지만 만약은 대부업체 빚을 갚을 수도, 어머니의 뇌졸중을 치료할 수도 없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는 햇살이 서연의 집 뒤뜰 정원을 밝히고 있었다. 집의 모습이 변했다. 예전에 지훈이 선택한 크림색이었던 거실벽은 차분한 세이지 그린색으로 칠해졌다. 지훈이 자주 발을 올려놓던 검은색 가죽 소파는 버려지고 아름다운 리넨 소파로 교체되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독성 있는 기운이 없었다. 집은 이제 숨을 쉬고 있었다. 서연은 부엌에 있었다. 이제는 그녀의 사업의 중심지가 된 그녀의 왕국. 더 이상 남편을 위해 커피를 만드는데 노예가 되었던 부엌이 아니라 그녀가 팀을 이끄는 전문적인 주방이었다. 서연 대표님, 대형 컨벤션 센터 세미나 케이터링 준비됐습니다. 그녀의 새 직원 중 한 명인 산티가 말했다. 좋아, 산티. 가니쉬 다시 한번 확인해줘. 닭고기 장식이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서연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자신의 특별한 버섯 소스를 맛보고 있었다. 지훈이 떠난 후 서연은 더 이상 자신의 재능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본과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 서연의 키친이라는 프리미엄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다. 그녀의 음식은 맛있었고 프레젠테이션은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도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어졌다. 그날 정오, 김 변호사가 공식적인 혼인 무효 서류를 가지고 방문했다. 축하하네, 서연 씨. 공식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이 되었어. 김 변호사가 초록색 폴더를 건네며 말했다. 판사가 우리 요구를 모두 승인했어. 이제 당신은 박지훈의 아내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 서연은 폴더를 받았다. 표지를 쓰다듬었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기분이 너무 가벼워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들에 대한 소식이 좀 있네. 김 변호사가 서연의 좋은 기분을 망칠까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요? 또 소란을 피우나요? 서연이 물었다. 아니, 감히 그럴 수 없을 거야. 정보원에게서 들었는데 지훈이는 시장에서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 그의 어머니는 경미한 뇌졸중을 앓고 지금은 월세방에 누워만 있다고 해. 이웃들이 밤마다 그들이 싸우고 서로를 탓하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하더군. 서연은 그 소식을 듣고 침묵했다. 약간의 동정심을 느꼈지만 즉시 떨쳐버렸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의 결과였다. 한친한 그녀는 그들이 불행해지기를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들을 도울 의무도 없었다. 그게 그들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변호사님. 하늘 위에 하늘이 있고 억압받는 아내의 기도는 하늘에 닿는 법이니까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자네, 말이 맞네. 그날 오후 서연은 테라스에 앉아 카모마일 차를 마시고 따뜻한 크루아상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세차한 자신의 흰색 벤츠를 바라보았다.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 일당이 차를 팔 계획을 비웃던 순간을 떠올렸다. 식모로 만들자.
그들이 예전에 말했다. 이제 지훈이 자신의 나쁜 운명의 노예가 되었다. 서연은 따뜻하고 편안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 만나지 못하게 했던 예전 친구들의 카카오톡 단체방 메시지였다. 이번 주말에 가평 가는 거 어때? 내 자유를 축하하자. 미안, 난 갈게. 내가 빌라 예약할게. 너만 오면 돼. 서연은 활짝 웃으며 답장을 입력했다. 서연, 준비됐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가져갈게. 가자. 바람이 서연의 얼굴을 스쳤다. 그녀의 향기로운 머리카락을 날렸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가슴을 감싸는 감사함을 음미했다. 더 이상 두려움도 고함도 배신도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해는 막 떠오르고 있었고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리고 여기에서 서연의 재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녀의 싸움을 들어주시는 동안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집에서 쉬고 계신가요? 여행 중이신가요? 아니면 일에 바쁘신가요? 서연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와닿은 교훈은 무엇인가요? 비슷한 시련을 겪고 있을지 모를 다른 청취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읽고 싶습니다. 그러니 감동받으셨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누르는 것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모든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저였습니다. 다음 만남까지 안녕히 계세요.